적반하장의 정준길입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다녀오셨습니다. 방미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방미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지 오히려 청구서만 받아왔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여론조사 아주 좋아하는데요. 지금 국민의당 녹취록 조작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미디어오늘이 주식회사 STI에 의뢰해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71.5%가 그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 즉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이 53%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 동의한다는 응답이 37.5%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7%, 동의한다는 응답은 37.3% 나왔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가 33.4%, 동의한다가 39.9%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지금 동의한다는 의견이 50%에서 한참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75.8%로 지난 5월 대비 9.8% 하락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여론조사 결과 아주 좋아하시는데요.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엄중한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여론 따라서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이 세 분에 대한 임명 강행하시면 안 될 거라는 국민적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7월 3일 적반하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반하장을 시작한 지 벌써 한 80여 회입니다. 85회인가 86회인가 그렇고요. 특별편까지 포함하면은 한 거의 200회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 만들어진 적반하장 가운데서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분이 누구일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시청률 기준은 우리 그 적반하장 자체의 기준입니다. 퍼광고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계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누가 나온 프로일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고의 미인, 청순 가련형의 미모의 여전사, 우리 강지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평소보다 다소곳하게 인사를 하시네요. 청순 가련형이라고 해주신가요? 방금 제가 적반하장 방송 이후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린 분이시라고 했는데 예. 뭔 프로였습니까? 그 프로가? 그때 아마 문준용 네. 아들 문준용 취업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인터뷰 요청은 없었어요? 뭐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상하다. 왜 없었을까?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미디어 팀장님을 맡고 계신데 사실 뭐 그동안 누구라고 소개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제대로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미모를 이렇게 형성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마리아 샤라포바 강지연입니다. 이거 꼭 하고 싶었어요. 마리아 샤라포바. 멋있어요. 계속 하시죠. 예, 예. 예, 지금 미디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2001년 입당해서 이회창 노무현 대선을 치르면서 이회창 후보가 김대엽의 그 병역 조작으로 처절하게 깨지는 것을 경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차떼기, 천막당사,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이명박 박근혜 경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명박 박근혜 차례대로 대통령 당선을 보고요. 최근에 최순실 스캔들까지 한눈에 목격한 자유한국당의 원로 당직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살아있는
뭐 전설, 경험, 모든 경험을 사실상 다 하신 거죠. 그렇죠? 갑자기 우리 청순 가련형의 미모의 여전사께서 원로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아주 무지 당황스러운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우리 자유한국당과 역사를 함께 했고 특히 중요한 국면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오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제2의 정유라 되나 공기업 취업 특혜 의혹 완전 정복이 조회수가 12만 7,592회였네요. 예, 12만 7,592회입니다. 뭐 제가 이제 사회 맡아서 진행할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저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 대선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사실 우리 당이 패배했지만 당뇨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이 과거 대선과 비교할 때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었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자기 몫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대선 때는 각자 후보들의 캠프가 정말 막강했습니다. 아, 예. 개인 그러니까 캠프가 캠프들이 있었던 거죠? 막강했는데 네. 이번 대선 때는 사실 너무나 급하게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뭐 할 사람이 당 3초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오세훈법 이후에 사실상 자기 수입이 없는 뭐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직업적으로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사실상 당 사무처가 유일한 네, 그렇네요. 직업군이 돼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 지망생들 사이에서 당 사무처에 대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당 사무처가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저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요. 네네. 기대에 걸맞게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후보 중심의 개인 캠프, 그럼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자원봉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과연 그분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또. 그죠? 다 과연 자원봉사자일까? 그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번처럼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당 중심으로 이런 대선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는 모든 게 다 당 중심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캠프에서 오는데 약간 이제 외부 인사로서 당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제 외부 인사로서의 시각을 조언해주는 자문역에 그쳤는데 이명박 캠프 때부터는 이제 거의 그게 좀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게 이명박 캠프는 당 사무처를 친박이라고 봤어요. 친박 사무처 80%가 친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사무처를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당 중심이 아니라 후보자 중심의 캠프로 운영되는 것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까이서 우리 당뇨들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헌신적으로 우리 홍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세훈법으로 인해서 지금 중앙당 당뇨가 100명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제 법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정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당뇨들 숫자를 좀 늘리는 것도 법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늘 7월 3일 드디어 새 지도부가 선출됐는데 전당대회 어떤 여러 가지 바람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이번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떤 기대감이 계신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년 여당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좀 당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일하고 루즈해진 측면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단어가 웰빙 정당이라는 표현인데 지금 야당이니까 웰빙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안일해진 당을 좀 바로 잡고 네. 좀 제대로 된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체제를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우리 여러 가지 우려곡절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항상 당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죠? 당원들입니다. 아, 당원들. 뭐 대단한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너무 당연한 이거는 나오네요. 너무나 근데 네. 그 당원들의 대가 없는 헌신을 보면은 저절로 저는 그 정말 어려울 때 천막당사 때가 가장 어려울 네. 때라고 봤는데 그때도 끝까지 당을 믿어줬던 당원들을 생각하면 네. 아유 지금도 눈물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아,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뿌리인 우리 당원들이 계시고 결국은 이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당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분들을 어떻게 잘 모시고 그분들이 뜻과 생각들을 어떻게 잘 소통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가슴 아픈 최순실 스캔들을 겪으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예. 지도부가 당원들한테 사과하지 않았어요. 못 들어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당원들한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임명진 위원장께서 그 이제 킨텍스에서 그 반성 대회라는 걸 했는데 전 좀 약간 그건 그로테스크한 측면이 있었다고 네,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노인들은 태극기 들고 찬바람 맞으면서 집회하고 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 당원,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였죠. 지도부는 따뜻한 킨텍스에서 반성하고 있더랍니다. 그렇네요. 그런 모습이 돼서는 네. 안 되겠다. 네, 네. 근데 지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당이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적도 없고 당의 진로를 예, 물어보지도 어떻게 않았어요. 해야 되는지를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그분들한테 묻지도 않고 어찌 보면은 국민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비난해야 되는 그분들한테는 사과하기에 오히려 급급했고 물론 국민들한테 사과해야죠. 그렇지만 진짜 진정으로 진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해야 될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인 당원들한테는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럼 지금도 묻지도 않은 거는 잘못됐네. 지금 뭐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그런 지도부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한테 먼저 무엇이 도대체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봤어야 되네요. 그거부터 먼저 했었어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저는 우리 당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네요. 예. 지금 아마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제 여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마 글쎄 박근혜 였다가 지금은 누구지 홍준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의 주인은 당 지도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당원입니다. 이 사실을 당뇨도 아니고.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당 사무처 듣기 좋으라고 사무총장님께서 네. 이제 역대 사무총장님들이 항상 여러분이 당의 주인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주인은 당 사무처가 아니에요. 당원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강지현 팀장님의 별명이 뭐냐면요. 청순 가련형의 미모의 여전사예요. 근데 왜 끝에 여전사라는 말이 붙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당을 사랑하는데 제대로 싸우는 여전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말 당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결국은 자유한국당 위기의 원인 또는 대책도 이거랑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자, 그럼 도대체 말씀하신 당원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위기는 저는 이제 보수의 위기고 가치관의 위기고 그다음에 정체성의 위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
비공개 회의에서 놀랐던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시장이 그 대선 전에 생리대가 공공재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거든요. 공공재래요? 예. 공공재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물건이죠.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공원이라든지 네. 이런 게 공공재인데 네. 생리대 같이 쓴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습니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표현이 공공재라는 표현을 잘못 썼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여성과 관계된 거니까 나라에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공공재 아닌 게 없어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보면 면도기도 공공재잖아요. 그렇네요. 맞네요. 네, 그렇게 그러면 결국 이제 그 공공재라는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공공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좌파들, 특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좌파적인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 정말 어불성설인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아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예.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생리대가 왜 공공재냐, 그 아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 굉장히 이제 오랜 경험을 지닌 역시 당뇨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반대하면은 우리는 마치 무상생리대를 반대하는 세력처럼 느껴진다. 우리도 줄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왜 찍어요? 여기 근데 우리 당의 지금 과거의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그래왔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저쪽은 청년수당 20만 원 주겠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일단 반대해요. 청년수당이 웬 말이냐. 그게 가장 급한 일이냐. 그리고 재정이 안 된다. 우리는 10만 원만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20만 원 주는 당 찍고 싶지 10만 원 주는 당 찍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또 청년수당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국가 재정에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아직 더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저놈들은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다는 그렇죠. 거죠. 예전에 그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오히려 더 잘해주는 저쪽을 지지하지 우린 지지하지 않고 그 우리를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당에 대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할 철회한다.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기권한다. 예. 얘기겠네요. 근데 이런 우리가 그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은 네네. 지금 20, 30대 지지율이 저희 이제 폭망하고 있는데 네네. 20, 30대는 사실은 그 수당에 끌리는 세력들이 아니고 그 정당의 매력과 나름의 철학에 끌리는 세대라고 보거든요. 우리 당이 보여준 철학이 무엇이었는가, 젊은이들한테 얘기해주는 철학이 무엇이었는가, 청년수당 쟤네 20만 원 주는데 우리는 10만 원만 줄게. 이런 정당이 바로 우리 당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근데 방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신 거는 우리가 되게 반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결국 오히려 우리 청년들에 대한 우리 인식이라는 게 쟤네들은 열심히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 각 국가에서 뭘 주면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 애들 아니야? 저기 수당 20만 원 주면은 박수 치고 거기 지지해주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수준이야. 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오히려 청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 철학을 제대로 얘기해주고, 그죠? 우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청년에 20, 30대 대한 인식. 바른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대요? 예. 네. 청년들이 좌파가 아니에요. 좌파의 그 이중성과 허구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세대들입니다. 네네. 자, 그럼 아까 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얘기는 좀 하신 것 같고, 뭐니 해도 사실은 요번에 우리 당류들이 뭐 지난 얘기지만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될 당시 우리 당 후보 지지자가 율이 한 5%, 4%, 5%, 7%, 8% 이럴 때는 사실은 과연 15%를 받아갖고 선거 비용을 100%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걸 돌려받지 못하면 우리 당이 과연 제대로 존속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처절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다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한 결과 이제 그 문턱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당이 있고 이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상당히 좀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당의 근본적인 문화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화 개선. 우리 당의 문화의 특징이 좀 세 가지가 있다는 네. 겁니다. 뭐냐면은 공무원 중심 문화예요. 어. 우리 당의 인재충원 풀의 핵심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세 가지 먼저 말씀하시죠. 공무원 중심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권위주의 문화인데 저는 이 문화를 요즘 말로 해서 그냥 핵노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 의원 중심 문화를 아까 얘기했던 그 당원이 중심이라는 거를 좀 의원 중심 문화를 당원 중심으로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 공무원 중심 문화는 그 사실은 보수주의 가치하고 굉장히 배치되는 측면인데 이건 우리 당의 전통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배치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가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감세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 당이 이제 전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이 어디겠는가? 저는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지금 월 200만 원 못 받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연봉 7, 8천 정도 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복지와 월급을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면세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세금 잘 많이 안 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렇게 내는 세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쪽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냐면은 공무원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시대와 같은 양반 쌍놈 세습 문화를 저는 구축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빨리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근데 그러니까요. 참 그거는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공세에 대해서 열심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는 정부가 작은 정부, 그렇죠? 그리고 민간 자율성을 오히려 중시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인재의 영입 풀이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뭐 그런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인재 영입이 공무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당의 이제 문화라든지 또 이제 정책 방향도 굉장히 공무원 중심으로. 그렇네요. 공무원 중심의 인재 영입이 권위주의랑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네요. 그럼요. 우리 당이 네. 제일 중시하는 게 이제 의전인데 네. 의전도 좀 줄이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의 느낌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빨갱이 치하에서는 살아도 핵노잼 치하에서는 못 산다. 빨갱이 치하에서는 살아도 그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좌파 성향이 강하다는 거 네네. 청년들이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 당은 빨갱이는 아닌데 네. 진짜 재미없는 정당이에요. 네네. 고루하고 지루하고. 네네. 예. 그런 문화를 이제 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중심이다 보니까 권위주의적이고 의원 중심의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자 무슨 해결책 있습니까? 문화를 바꾸는 게 사실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문화 개선의 사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성공적인 사례로 현대카드 사례, 현대캐피탈 사례. 예. 예. 거기 정태영 회장님이 네. 아주 현대도 굉장히 이제 남성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룹이었잖아요. 그런 그 그룹이죠. 그룹을 굉장히 소프트하고 이제 문화적인 그 기업으로 만든 분이 정태영 회장인데 저는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정태영 회장님을 한번 뵈가지고 그런 노하우를 좀 전수를 받았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당 대표의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네, 네. 안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항상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의하고 주의 주고 관찰하고 체크하고 네. 당 대표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 문화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데 저는 그래도 신임 당 지도부가 우리 당의 위기에 그 근본을 진단을 제대로 한다면은 네. 그 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적반하장이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은 조회수 12만 7,592회를 기록하신 그 방송에 출연하셨던 우리 강지현 팀장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들 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청순 가련형 미모의 여전사이신 우리 강지현 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강지현 팀장님과 같은 많은 우리 당뇨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당이 다시 재건돼서 오늘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를 일신해서 정말 청년들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 강지현 팀장님과 즐거운 대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반하장의 정준길입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다녀오셨습니다. 방미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방미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지, 오히려 청구서만 받아왔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여론조사 아주 좋아하는데요. 지금 국민의당 녹취록 조작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미디어오늘이 주식회사 STI에 의뢰해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71.5%가 그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 즉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이 53%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 동의한다는 응답이 37.5%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7%, 동의한다는 응답은 37.3% 나왔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가 33.4%, 동의한다가 39.9%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지금 동의한다는 의견이 50%에서 한참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75.8%로 지난 5월 대비 9.8% 하락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여론조사 결과 아주 좋아하시네요. 지금 당 중심이 아니라 후보자 중심의 캠프로 운영되는 것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까이서 우리 그 당뇨들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헌신적으로 우리 홍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세훈법으로 인해서 지금 중앙당 당뇨가 100명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제 법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정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당뇨들 숫자를 좀 늘리는 것도 법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늘 7월 3일 드디어 새 지도부가 선출됐는데 전당대회 어떤 여러 가지 바람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이번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떤 기대감이 계신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10년 여당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좀 당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일하고 루즈해진 측면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웰빙 정당이라는 표현인데 아, 예. 지금 야당이니까 웰빙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안일해진 당을 좀 바로 잡고 네. 좀 제대로 된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체제를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우리 여러 가지 우려곡절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항상 당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죠? 당원들입니다. 아, 당원들. 뭐 대단한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너무 당연한 아, 말씀이 이거는 나오네요. 너무나 근데 네. 그 당원들의 대가 없는 헌신을 보면은 저절로 저는 그 정말 어려울 때 천막당사 때가 가장 어려울 네. 때라고 봤는데 그 개인 개인 그러니까 캠프가 캠프들이 있었던 거죠? 막강했는데 네. 이번 대선 때는 사실 너무나 급하게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뭐 할 사람이 당 3초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오세훈법 이후에 사실상 그 자기 수입이 없는 뭐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직업적으로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사실상 당 사무처가 유일한 네, 그렇네요. 직업군이 돼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 지망생들 사이에서 당 사무처에 대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당 사무처가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저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요. 네네. 기대에 걸맞게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후보 중심의 개인 캠프, 그럼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자원봉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과연 그분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또. 그죠? 다 과연 자원봉사자일까? 그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번처럼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당 중심으로 이런 대선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는 모든 게 다 당 중심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캠프에서 오는데 약간 이제 외부 인사로서 당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제 외부 인사로서의 시각을 조언해주는 자문역에 그쳤는데 이명박 캠프 때부터는 이제 거의 그게 좀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게 이명박 캠프는 당 사무처를 친박이라고 봤어요. 친박 사무처 80%가 친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사무처를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입니다. 이게 꼭 하고 싶었어요. 마리아 샤라포바. 멋있어요. 계속 하시죠. 예, 예. 예, 지금 미디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2001년 입당해서 이회창 노무현 대선을 치르면서 이회창 후보가 김대엽의 그 병역 조작으로 처절하게 깨지는 것을 경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차떼기, 천막당사,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이명박 박근혜 경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명박 박근혜 차례대로 대통령 당선을 보고요. 최근에 최순실 스캔들까지 한눈에 목격한 자유한국당의 원로 당직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살아있는 전설, 경험, 모든 경험을 사실상 다 하신 거죠. 그렇죠? 갑자기 우리 청순 가련형의 미모의 여전사께서 원로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아주 무지 당황스러운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우리 자유한국당과 역사를 함께 했고 특히 중요한 국면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오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제2의 정유라 되나 공기업 취업 특혜 의혹 완전 정복이 조회수가 12만 7,592회였네요. 예, 12만 7,592회입니다.
뭐 제가 이제 사회 맡아서 진행할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저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 대선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사실 우리 당이 패배했지만 당뇨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이 과거 대선과 비교할 때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었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대로 자기 몫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명박 박근혜 대선 때는 그 각자 후보들의 캠프가 정말 막강했습니다. 아, 예. 개인인데요.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엄중한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여론 따라서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이 세 분에 대한 임명 강행하시면 안 될 거라는 국민적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7월 3일 적반하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반하장을 시작한 지 벌써 한 80여 회입니다. 85회인가 86회인가 그렇고요. 특별편까지 포함하면은 한 거의 200회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 만들어진 적반하장 가운데서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분이 누구일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시청률 기준은 우리 그 적반하장 자체의 기준입니다. 퍼광고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계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누가 나온 프로일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고의 미인, 청순 가련형의 미모의 여전사, 우리 강지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평소보다 다소곳하게 인사를 하시네요. 청순 가련형이라고 해주신가요? 방금 제가 적반하장 방송 이후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린 분이시라고 했는데, 예. 뭔 프로였습니까? 그 프로가? 그때 아마 문준용 네. 아들 문준용 취업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인터뷰 요청은 없었어요? 뭐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상하다. 왜 없었을까?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에 지금 미디어 팀장님을 맡고 계신데, 사실 뭐 그동안 누구라고 소개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제대로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미모를 이렇게 형성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마리아 샤라포바 강지연